안녕하십니까, 백광보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프리고진의 입장에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월 7일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박은혜 그룹의 무장 반란이 2주가 지난 때에 푸틴이 프리고진을 그냥 두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2주 전에 무장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미 정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사건을 반란으로 보지 않고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정황이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프리고진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서구 언론들 그리고 국내외의 유명한 군사평론가들은 프리고진이 주제를 모르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해서 벨라루스로 망명했고 그리고 이제 곧 암살당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로 이제 푸틴 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가 민주화된다는 식으로 비약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전망들이 너무 극단적이고 근거가 없는 전망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굳히게 하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가 선언하고 있는 대반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나온 용어입니다. 지고 있으니까 반격이지 이기고 있는데 반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서구 언론들 말대로 지고 있는 중이냐는 이번 프리고진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전쟁 발발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기 1년 전에 2021년부터 앞으로 1년 뒤에 2022년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 외교 통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나 아무도 아닌 저의 말이 정부에 들어갈 리는 없고 아무도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백친들에게 그냥 개인 차원에서 투자에나 참조하시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큰 사건이 언제 발발할 것인지를 알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은 초기에는 전면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는 것은 러시아 침공의 목적이 아닌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지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동격서 차원에서 전면전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 러시아는 곧 동부 돈바스 전선으로 전력 집중시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부분 단기전으로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당시 전쟁 발발 당시에 세계 각국의 상황을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푸틴 세력도 있고 반푸틴 세력도 있고 특히 러시아와 인도 이런 제3세계에서 미국과 보조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법 위반인데다가 또 물론 뭐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긴 하지만 그 제3차 대전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가 그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그런 전쟁을 같이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봤을 때 러시아는 제3세계 인도, 중국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경제 제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당연하니까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지금 한번 그 제가 요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발발하자마자 제가 이제 이미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둔 것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장기전으로 간다고 봤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최종 목적이자 승전 기준은 푸틴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크림반도의 확고한 영내 영토화입니다. 즉,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남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벼랑 확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미 승전 기준을 달성했는데 확고하다고는 할 수 없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비를 할 뿐이죠. 후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왜 이런 그 크림 반도가 중요하냐면은 크림 반도에 러시아 흑계 함대가 있거든요. 그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넘겨주면 러시아 흑계 함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그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제가 취약해지거든요. 또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제가 취약해지면 러시아 국가 전략이 대전략이 유라시아 전략인데 그 유라시아 전략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의 확고한 영내 영토화는 러시아로서는 국가 대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친서방파가 크림반도에서 흑해 함대를 2017년에는 축출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흑해 함대와 중앙아시아 패권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2017년 되기 전에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영토화 전략으로 해서 영토 선언을 해버립니다. 거기 또 러시아 친러시아계 주민도 많아가지고 그런 영토화 전략은 그냥 성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크림반도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친스방파들은 나토 가입을 추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크림반도의 흑해 함대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을 통해 가지고 크림반도를 반환받으려 했던 것인데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그토록 심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장기전을 가게 되는 이유를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고 무력으로 관여를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 오직 유일한 수단이 경제 제재인데 이 경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제는 총력전이고 경제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게 전쟁의 향방을 추측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현재 그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 아세안 비롯한 제3세계가 그 러시아 편을 들기 뻔하기 때문에 물론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 예상대로 러시아는 키위를 놔두고 동부 전선으로 전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서 처음으로 대성하면서 돈바스와 남부 해안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는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욕심을 부려서 돈바스 북부 하리키우주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저는 러시아가 하리키우주를 점령하려는 것은 과욕이고 애초에 목표도 아니었는데다가 그렇게 과욕을 부리다 보면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 예상대로 러시아는 하리키우주에서 큰 손실을 입고 9월 말부터 대대적인 철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 기억하시는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승전률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구 언론과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물자가 바닥이 났으며 곧 전쟁에서 패배하고 푸틴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즉 서구는 그 하리큐에서의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후퇴와 대규모 패배를 작전상 철수로 보지 않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고갈, 즉 공세 종말점 도달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러시아의 공세 종말점 도달이 아니라
작전상 철수로 봤습니다. 이때 러시아군이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이유로 작전상 철수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굉장히 그 밀리터리 덕후들하고 심하게 싸웠었는데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는 급작스런 작전상 철수를 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러시아가 작년 9월에 이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작전상 철수를 진행하면서 10월부터는 그 전쟁의 주도권을 러시아가 잡게 될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탄약과 물자에 고갈했다는 후퇴,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는 후퇴가 아니라 작전상 철수라고 봤는데 이렇게 작전상 철수라고 봐야 할 근거들은 그 당시에 러시아가 브라질 등 제3세계에서 대규모 질소 비료 공장, 그 질소 비료 공장 같은 경우는 화약과 폭탄의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농업 시설이기 전 군사 시설이거든요. 이런 그 대규모 질소 비료 공장들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러시아의 경제 상황 그리고 중국과 인도, 동남아 제3세계의 대응을 봤을 때 절대로 이게 그 공세 종말점이 될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이 지금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그때 당시에 러시아 패배론이 막 그 퍼지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지금 그 바차타 콩그레스라고 그 댄스 일종인데 요거를 뭐 하는 이런 것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 그 여자 상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제 페이스북 친구고 펜팔 친구인데 이렇게 그 이런 거를 할 정도로 그 러시아가 모스크바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고 경제도 양호한데 공세 종말점 도달이라는 게 이제 불가능한 그 있을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너무나 평온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그 러시아의 패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애초 전쟁 목적이자 승전 기준인 돈바스 지역 장악을 통한 크림반도의 영내 영토화를 위해 돈바스 수비전으로 전환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돈바스를 그 영토로 선언하면서 크림반도 영토화 선언을 했죠. 저는 이걸 영토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영토화를 선언하면서 영토 방위를 명분으로 핵 무기 사용을 언급하게 될 것이고 또 동원령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끌어가지고 제3세계 기반 그 외교, 통상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경제적인 안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돈바스 지역 완전 장악을 위한 최대 요청지인 바흐무트 전투에서 러시아 최정예 부대인 바그너 그룹이 참전한 만큼 바흐무트 전투에 승리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통적인 러시아군을 특히 장기전으로 계속 상대의 힘을 소모시켜 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전투가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러시아의 승리고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러시아의 승리를 부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믿으면 여러 상황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프리고진의 시위가 일견 보기에는 어정쩡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프리고진이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한 구도에 딱 맞아 들어간 일련의 시위처럼 보입니다. 푸틴의 가장 큰 약점은 후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푸틴의 후계자로 점찍인 사람이 쇼이구 국방장관입니다. 원래는 메드베데프였지만 이제는 너무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성과를 올리고 의회와 군부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영향력을 키우니까 푸틴이 추진하는 후계 구도가 무너질 판입니다. 결국 프리고진은 푸틴의 정적처럼 되어버립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을 써먹다 버리는 토사구팽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푸틴은 군부의 친프리고진 세력을 정리합니다. 수로비킨, 라킨 등의 그 친프리고진파 수뇌부를 해임하고 군부 조직을 쇼이그나 게라시모프 등 반프리고진파로 구축합니다. 쇼이그나 게라시모프 등이 이번 바흐무트 전투에서 프리고진에게 주기로 한 탄약과 구수물자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프리고진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바그너 그룹을 그 후면에서 공격해서 아군을 이제 죽이는 사상자를 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그 행위는 역적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적행위는 아무리 국방부 장관, 군 실수라고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푸틴의 방조, 무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의 프리고진 토사구팽 작업은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프리고진이 푸틴이 자신을 토사구팽 시킬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 80%를 유지하고 있는 푸틴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프리고진은 토사구팽되고 푸틴에게 독살당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기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프리고진이 되어보는 1인칭 서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프리고진이라면, 제가 프리고진이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푸틴에게 독살당하지 않겠다. 나는 푸틴에게 실력 행사를 해서 푸틴을 위협하겠다. 와그너 그룹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모스크바 진격 행위는 두 가지를 푸틴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쇼이구를 비롯한 친푸틴 군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진격하는 동안 나는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러시아의 친푸틴, 친쇼이구 군부가 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군부 저변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어도 나 프리고진은 푸틴과 함께 동기어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아먹으면 그 결과 푸틴을 끝장나도록 할 힘 정도는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가 모스크바 앞에서 회견을 하여 시간을 버렸지만 결국 푸틴에게 독살을 당할 거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나 프리고진을 너무 바보 취급으로 보지 말라. 나 프리고진은 이미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는 독살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선수를 치고 반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보여준 것이다. 푸틴도 이제 함부로 나를 독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푸틴이 취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후계 구도를 제거하는 것이다. 나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약자다. 나는 푸틴을 존중한다. 푸틴도 나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 이상 프리고진 입장에서 1인칭 서술을 해봤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프리고진이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계속 연성을 해와서 러시아의 다수 세력의 민족주의자들과 군부 소장파들에게 평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프리고진만큼 전과를 올린 러시아 군군의 실력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앞에서 철수할 때 많은 시민들이 프리고진을 연호하고 셀카도 같이 찍고 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프리고진의 잔인성과는 별개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그의 평가는 좋습니다.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푸틴으로서는 리더십에 평판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곧 평판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예상대로 푸틴은 전에 어떤 대민 노출을 감행하며 국민들에게 친근함을 과시하고 군 통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간의 위신 손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리고진을 제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본 것을 추론한 이후로 프리고진 행적에 대해서 많은 추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프리고진이 암살될 것이라는 기사부터 푸틴의 지휘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가 곧 패배한다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나 전편에서 앞에서 밝힌 바대로 프리고진은 전쟁 영웅입니다. 바그너 용병들에게는 아버지로 불릴 만큼 신망이 높고 러시아 전역에서도 영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 영웅이 등장하니까 푸틴이 점찍어 놨던 후계 구도에 큰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 그룹인 쇼이구, 게라시모프가 프리고진이 평판을 까내리는 일들을 하고 약속된 군수물자와 탄약 보급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아그너 그룹 용병들을 후면에서 타격, 살상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프리고진이 영웅이 되면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고 후계가 불확실해지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벨라루스로 망명한 프리고진이 독살로 제거당한다, 혹은 또 프리고진이 바보짓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서구 군사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고진 독살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독살이 쉽지 않은 이유는 앞서도 설명한 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은 프리고진이 제거당할 때 바그너 그룹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전쟁연구소나 서구 메이저 언론 군사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고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을 러시아군으로 편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리고진은 깡패 출신의 비루한 인물에다가 생명을 수단화, 개차반 취급하는 잔인한 인물이라고 서구 메이저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는 서구 언론들의 그 여론전 일환이고 서구에서 보고자 하는 프리고진의 평판, 인물상이자 마타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게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고 군부와 의회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평판이 좋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프리고진의 병력 희생 논란, 국제법 위반, 잔인한 인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 방정식이라고 할 전략 전술을 처음으로 창출해낸 전략가입니다. 또 용병들한테 리드를 맞춰주고 신뢰를 구축해서 확고한 평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2만 5천 명, 3만 명 되는 용병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보다 박은혜 용병들이 러시아군을 편입되면 용병들은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바그너 그룹의 신입 용병들에게 주는 월급이 한국 돈으로 약 47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월급에는 복지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월급만 470만 원입니다. 각종 수당을 다 합치면 한 신입 용병은 6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아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그너 그룹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되면 월급이 대폭 삭감됩니다. 러시아 정규군 평균 월급이 90만 원인데 신병은 훨씬 적겠죠. 소득이 6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용병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래서 용병들은 평범한 러시아군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입대를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갈 겁니다. 그 용병들이 자신의 수입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러시아군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용병들의 지휘를 러시아 군부의 무능한 지휘관들이 맡게 되기 때문에 용병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투력 하락 불보듯 뻔합니다. 대규모 용병 군단 지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수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프리고진을 제거하고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러시아군에 편입시키고자 하면 러시아 최고 전투력을 가진 지휘관과 부대원 2만 5천 명, 잠재적인 영입까지 고려하면 약 5만에서 10만 명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유지하고 돈바스 수비전을 굳히기 작전, 장기전으로 가는 마당에 이 정도 전투력 상실은 전쟁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과 전망은 애초에 불가능한 소망적 사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구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푸틴과 러시아 군부가 바그너 그룹에게 대단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푸틴 정부는 그 최근 1년간 바그너 그룹 용병 인건비로 하나 1조 3천억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돈의 숫자가 조 단위를 넘어가고 커지면 상대적인 비율을 망각하고 절대적인 수치에 압도돼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이 그리 보는 건 좀 곤란합니다. 돈의 크기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안 되고 기준을 정해놓고 상대적인 비율로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바그너 그룹 용병 1인당 월급이 인건비가 약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바흐무트 전투에 현재까지 약 2만 명 사망했고 남아있는 병력은 전 세계에 걸쳐 약 3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바그너 그룹이 1년간 용병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3만 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모두 신병 기준으로 너그럽게 봐도 2조 1천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망용병 2만 명, 전사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2만 명 전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평균 1년에 5천 명씩 전사한다고 치고 태극금조로 5년 연봉을
전사자에게 지급한다고 치면 그 1년에 총 합쳐서 4조 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됩니다. 인건비로만 4조 원이 들어가는데 푸틴이 1조 3천억 원을 지급한 것은 큰 돈입니다. 푸틴이 프리고진의 언론사를 인수해서 푸틴의 내연녀에게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서구 언론들은 이를 두고 프리고진의 자금줄을 끊어놓은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보도합니다. 프리고진의 해외 강산업 이권 사업과 무력 이권 사업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용병 군단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말이죠.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진격 전에 확실하게 해외 자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을 제거하면은 이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 전투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푸틴과 러시아가. 그래서 푸틴이 프리고진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그너 그룹, 러시아 최고 전투력을 가진 바그너 용병 정예 5만 명, 그리고 바그너 그룹 연간 수조 원 자금치를 잃고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푸틴이 푸틴에게서 1조 3천억 원을 받지 않고 바그너 그룹 용병을 구조조정하면 푸틴과 러시아 정부의 군연 지원 없이도 프리고진은 독자적으로 바그너 그룹 용병 2만 명 정도는 아무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약과 중화기 지원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 용병기지 건설을 유치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도 대단한 수완가입니다만 프리고진 이야기에서 자꾸 화제가 분산되니까 생략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 최정예 용병 5천 명을 이끌고 벨라루스로 회군해서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 용병을 대대적으로 충원하는 멀티 기지를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반란 시비는 푸틴과 루카센코와 프리고진이 서로 짜고 친 고스톱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타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토하고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서구 언론 군사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결국 은밀하게 독살당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었습니다. 그래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서 서구 언론도 더 이상 가짜 뉴스를 보낼 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프리고진이 러시아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보도됩니다. 프리고진이 암살되니 어쩌니 하던 사람들은 거의 인지 부조와 멘붕에 빠질 지경입니다. 엊그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푸틴이 프리고진 독살에 있은 엉터리라고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분석 기사를 하면서 푸틴이 프리고진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살을 하지 못한다. 같이 이제 간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기사도 나오더군요. 저는 그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중이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친푸틴, 친쇼이구파들에게 암살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전시키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비로소 프리고진이 암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고진은 반란을 할 생각이 없었고 푸틴 후계 구도와 그들의 방향, 그러니까 탄약 분수물자 보급 약속 위반, 아군을 뒤에서 타격하는 그런 역적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의도였다고 봤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시위에서 벨라루스 회관을 통해 가지고 용병들을 최정예 1만 5천 명 정도로 솎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러시아 본토하고 벨라루스하고 이런 여기저기에 용병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1만 5천 명 정도로 솎아내는 게 프리고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최정예 용병들을 구조조정하고 벨라루스에서도 충원하고 그래서 용병 충원 시스템을 이제 러시아 밖 해외까지 확장합니다. 프리고진이 그 아무리 러시아 언론 기업을 얼마 안 되는 그거를 푸틴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바그너 그룹 예산 운영에는 훨씬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전투력 떨어진 용병들에게 돈을 지급하던 것을
프리고진 이참에 일석이조로 잘 정리를 해결을 한 겁니다. 용병으로 모아놓고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규군 편입을 명분으로 쏟아냈고 이로써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의 전투력은 더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중이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향해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친 푸틴, 친 쇼이구파들에게 암살 당할 처지였으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면서 비로소 암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푸틴이 프리고진을 제거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프리고진과 유인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어정쩡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3주차쯤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프리고진을 제거하면 프리고진의 명망이나 군사 전략가로서 역량 그리고 해외 군자금 네트워크 등등 때문에 프리고진 제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프리고진 역시 푸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모스크바 진격에서 아그너 그룹 최정예 용병 5천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프리고진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 방어군으로 러시아 정규군이 1만 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방어군 내부에 친프리고진, 친수로비킨파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병사들의 전투력 차이를 감안하면 프리고진이 오히려 모스크바를 함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 80%의 푸틴과 푸틴 후계 그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평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프리고진이 이런 구도를 바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위만 하고 회군을 한 거죠. 결국 그 용병 창설을 위한 멀티 기지를 확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푸틴에게는 다소간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지고 위신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지만 프리고진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으로 적절한 가격의 타당 명분으로 프리고진의 사업체도 인수하고 뭐 프리고진 용병을 구조조정해서 한층 더 전투력을 높이고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프리고진이 독살당하면 가장 조화를 할 적은 우크라이나와 나토입니다. 그리고 독살당하면 가장 낭패를 보는 적은 푸틴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서구 언론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의 분석은 국제 정치, 정책 관점 중에서 현실주의 학파의 관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명분론이 강해가지고 현실주의에 입각한 걔네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현실주의 학파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정책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면 항상 그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막 스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밝혀드리는데 저는 러시아한테 의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 정책 의사 결정에서 냉철하고 정확한 현실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고요. 어떤 그 아주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이 바흐무트 전투를 앞두고 한국군을 바흐무트 최고 격전지에 파병해야 된다. 국군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 공무원 인력까지 최고 격전지에 파병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흐무트 전투에서 바그너 그룹 용병들한테 개죽음 당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명분론에 집착한 지식인이나 대중들이 좋아요, 환호를 막 쏟아내는데 저처럼 이렇게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보고 정세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 마구 비난이 들어옵니다. 참 갑갑한 현실인데 다만 저는 그 한국 그 현 정부의 정책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교묘한 줄타기 전략을 하면서 친미, 친나토 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군사물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명분도 세울 수도 있고 적당히 이제 현실주의 관점에서 무역 관계 뭐 이런 그 국제 정세에 잘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어, 제가 한번 총전을 해봤는데 한번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프리고진 입장에서 온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모스크바 반란 저는 시위라고 보는데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